제 아들 민준이가 20살이 되던 해 민준이는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 인간의 탈을 쓴 폐인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군복을 입은 제 아들이 방구석에서 곰팡이처럼 웅크리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민준이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던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입대 전 아빠 몸 건강히 잘 다녀올게요 하며 거수경례를 하던 그 씩씩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군대에 갔던 제 아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며 헛구역질만 하는 바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준이는 분명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 곳에서 정신적 학대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민준이의 방에 숨겨져 있던 미스터리한 이웃 할머니의 낡은 성경책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걸까요? 그 이웃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민준이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왜 도왔던 걸까요? 제 아들 강민준이 20살이 되던 해 민준이는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충격과 절망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아들 강민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딸깍 현관문 닫는 소리에도 민준이는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제가 민준아, 왜 이렇게 말랐니? 하고 손을 잡자 제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쏜살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겁먹은 토끼 같았죠.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뒤엉켰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20살 청년이었습니다. 덩치가 크지는 않았지만 늘 배시시 웃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친구들과도 늘 웃고 다니던 그런 아이였죠. 저는 그런 아들이 혹시라도 군대에서 적응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아빠, 걱정 마세요. 남자라면 씩씩하게 다 잘하고 올게요. 하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라는 곳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내 아들을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민준이 방 앞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작은 훌쩍임과 함께 떨리는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괜찮니? 제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소리로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 소리는 너무나 가늘고 힘이 없어서 저는 차마 문을 열어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무서운 꿈을 꾸는 것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휴가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군대에 복귀하는 날, 저는 아들 손을 잡고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제 손을 놓지 않고 꽉 잡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다음 휴가 때는 아빠가 너 좋아하는 삼겹살 잔뜩 사줄게. 가서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문을 들어서기 직전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다시는 군대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비수처럼 꽂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안고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군대에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 병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 생활 중 지속적인 학대나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해는 무언가를 피하려는 시도였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민준이가 보여주었던 모든 이상 증세들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소심한 줄만 알았던 아들의 떨림과 공포가 모두 그곳의 폭행 때문이었다니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장 부대로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우선 아들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군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밤마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을 돌봤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했고 저는 그저 아들 곁에 묵묵히 앉아 그의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벽이 높고 단단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자신들은 할 도리를 다했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당장 아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아들의 건강만 바라며 치료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모든 일상은 민준이의 병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이미 영혼을 상실한 채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껍데기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그렇게 만든 세상에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복수할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을 삼키며 무너진 아들을 끌어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 아들아. 저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진실을 어떻게든 밝혀내야 합니다. 아들이 살던 좁은 방, 그 개인 물품 속에서 단서라도 찾아야 합니다. 민준이는 결국 군에서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PTSD 환자를 더 이상 부대에 둘 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군복을 벗었지만 폭행의 그림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좀 먹어라. 제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민준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고 작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이 아이가 겪은 고통의 무게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치료비를 벌어야 했고 동시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돈을 버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할 때면 오히려 잡생각이 사라져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민준이의 그림자가 무서웠습니다. 오늘도 민준이는 괜찮을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진 않았을까? 저는 매일 밤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입고 온 군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군복을 세탁소에 맡기려다가 혹시라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 주머니를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군복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마치 폭력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손수건,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민준이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기려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아들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민준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심한 욕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제 기억 속 군 간부들의 얼굴과 오버랩되며 제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준이는 그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폭력의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영상 속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불의에 맞서지 못한 제 자신의 비겁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나머지 영상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그리고 무방비 상태의 제 아들을 향한 폭행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은 며칠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도 차마 소리를 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있는 민준이가 들을까봐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통곡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무엇을 한 거니?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받는 동안 나는 대체 뭘 믿고 있었던 거니? 저는 스스로에게 끝없이 죄책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무너진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폭행 가해자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민준이는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문을 열고 민준이를 끌어냈을 때 민준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 영상, 저도 모르게 찍은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이의 애원 섞인 눈빛에 저는 결국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복수할 힘도 아들을 지킬 용기도 없는 무능하고 겁쟁이인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든 민준이의 방을 조용히 지키며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가해자들의 얼굴, 폭행이 일어난 장소, 모든 것을 제 눈과 머리에 새겨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에게 제가 받은 고통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저를 지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였습니다.
저는 모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에게 미안했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절망 속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미스터리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요. 민준이가 의병 전역을 하고 집에 돌아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동네 이웃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제 아들 민준이가 살던 반지하 방 바로 옆집에 살던 김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할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늘 검은 옷만 입고 다녔고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할머니를 은둔 노인 또는 검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간혹 폐지나 고물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았는데 워낙 그림자처럼 조용하셔서 이사 온 뒤로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저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큰일 났어요. 옆집 김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된 것 같다고 하네요. 고독사 같아요. 문을 열어보니 방에 쓰러져 계셨대요. 냄새가 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니. 참 세상 무섭죠.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매일 밤 소리 없는 통곡을 하던 제 아들의 방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외로운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는 혹시 눈치채지 못했을까? 혹시 무슨 소리라도 듣지 않았을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의 방 문을 쳐다봤습니다. 어쩌면 민준이의 고통이 할머니의 마지막 외로움을 가려버린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할머니의 유품 정리가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들과 동네 주민 몇 분이 할머니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할머니의 방은 단출했습니다. 낡은 이불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책상 위에는 빛바랜 성경책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물건은 폐지나 고철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이불 속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할머니의 일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려다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옆집 할머니 돌아가셨대. 너 혹시 할머니 본 적 있니? 제 질문에 민준이는 움찔하더니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묘한 불안감과 함께 어떤 애틋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끔 문 밖에서 제 방문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어요. 제가 새벽에 혼자 덜덜 떨면서 울고 있으면 벽을 두드리시기도 했고요. 2번, 그리고 잠시 후 다시 3번. 똑똑, 똑. 민준이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벽을 사이에 두고 민준이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단순한 벽 두드림이 민준에게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소리 없는 연대의 메시지였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했던 제 아들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할머니가 왜 민준이를 쳐다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돌아가셨을까요? 저는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릴 열쇠가 할머니가 민준이에게 남긴 어떤 흔적에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민준이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살던 반지하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김할머니가 남긴 흔적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민준이는 평소에 제게 말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교감을 나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 눈은 자연스레 민준이의 침대 머리맡, 그러니까 김할머니의 방과 맞닿아 있던 그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 있던 낡은 서랍장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서랍장을 치우자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 대신 유독 다른 부분보다 덜 바랜 직사각형의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벽지의 색깔이 조금 바랜 부분, 아마도 민준이가 군대에 가기 전부터 무언가로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벽지 아래 좁고 미세하게 벌어진 틈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틈 안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민준이가 잠든 사이 몰래 확인했습니다. 종이에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벽장 위에 있는 낡은 성경책을 보렴. 그리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렴.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다. 힘내라. 저는 그 쪽지를 든 채 덜덜 떨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와 비밀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민준이가 고독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고도 외면하지 않으려 이 메시지를 남기신 걸까? 벽장 위 성경책? 저는 재빨리 민준이 방 벽장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먼지 쌓인 낡고 빛바랜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성경책 표지는 까맣게 때가 타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너덜거렸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안쪽 표지와 속지가 붙어 있는 부분에 얇은 테이프로 붙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떼어냈습니다. 안에는 세 장의 낡은 종이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저축 통장 3개였습니다. 마치 70년대나 80년대에 쓰였을 법한 손글씨로 인쇄된 듯한 옛날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3개를 차례로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소망저축, 두 번째 통장은 기도저축, 그리고 세 번째 통장은 이름 없이 사랑 나눔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통장들은 이름만으로도 할머니의 간절한 삶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 아니라 소망과 기도로 쌓아 올린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통장 잔액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새 통장의 잔고를 합치니 무려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어 사시는 분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10원, 100원, 1000원. 폐지 한 장 한 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사랑 나눔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 이 통장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인출된 돈은 익명 기부 마이너스 강남 희망재활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희망재활병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민준이가 군병원에서 퇴원한 후 제가 사설 치료를 위해 수소문했던 PTSD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입원 수속을 밟을 때 병원 측에서 익명의 기부금으로 이미 절반 정도의 치료비를 처리해 주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이 도왔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틀림없어. 그 익명의 기부자가 바로 김할머니였어. 저는 통장 3개와 성경책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사시는 노인이 도대체 왜 제 아들 민준이에게 거액을 기부한 것일까요? 저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통장 속에는
저희 가족에게 던져진 운명적인 숙제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할머니가 남긴 통장 3개와 쪽지를 들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왜 하필 제 아들을 도왔을까? 이 질문은 마치 가시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일찍 민준이가 입원해 있는 강남 희망재활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혹시 저희 아들 강민준의 치료비에 익명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기부자가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혜입니다.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서요. 직원은 규정상 익명 기부자의 신원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새 겪은 고통과 미스터리를 설명하고 간절하게 사정했습니다.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할머니의 통장까지 보여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망설이더니 딱 한 가지 사실만을 알려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함은 절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하신 분이 기부금을 전달하며 저희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제가 2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준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꼭 힘든 아이의 치료에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직원은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고 했고, 저는 마치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상태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머릿속으로 지난 20년간의 제 삶을 되짚었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제가 30살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헤집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누군가에게 인생을 다시 살게 할 정도의 은혜를 베푼 기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혹시 그때 내가 외면했던 이웃이 있었나? 저는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민준이의 고통은 저의 무력함 때문이었고 그 치료비는 김할머니의 미스터리한 선행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년 전에 어떤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인과응보의 고리였습니다. 저는 결국 동네 통장님께 다시 연락하여 김할머니의 과거에 대해 아는 대로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통장님은 고독사 처리 과정에서 들었던 김할머니의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이 동네 토박이가 아니었으며 20년 전쯤 큰 충격을 받고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고 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대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고 가진 돈도 한 푼 없었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겨우 이 반지하 방에 자리 잡고 사셨어요. 그때부터 폐지를 주워 사셨는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듯 오직 생존을 위해 폐지 줍는 일에만 매달리셨죠. 통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쯤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가진 돈 없이 이 세 가지 단편적인 정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비 오는 날, 저는 20년 전 제가 철물점 문을 닫으려던 그 늦은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온몸에 피를 흘리며 제 가게로 뛰어들어왔던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폭행 피해자였고 가진 것 없이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던 그녀. 김할머니가 이 동네에 오기 직전 그녀는 제 가게 문 앞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20년 전 잃어버렸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말이 바로 저의 비겁한 외면과 할머니의 20년 전 절박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연적인 운명의 실타래가 제 아들의 고통과 김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저에게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통장님께 감사를 표하고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발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감자 20년 전의 그날이 마치 흑백 영화처럼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지만 단단한 철물점 사장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제법 인정도 받고 있었죠.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게 앞도로가 물로 넘실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 늦은 저녁, 젊은 여자 한 분이 피투성이 얼굴로 제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흰옷은 이미 핏물과 빗물로 얼룩져 칙칙한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발요, 저 좀 숨겨주세요. 남편이 쫓아오고 있어요. 신고 좀 해주세요.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멍이 들었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섬뜩한 피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저는 아내와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남편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엮이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소위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오랜 가르침과 가게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기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경찰서가 코앞이니까 그쪽으로 가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제 양심을 찔렀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제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빗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애써 외면하고 그 기억을 제 인생의 곰팡이처럼 벽장 안에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통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서 들은 20년 전 잃어버렸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제 가게로 뛰어들어왔던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들 민준이의 옆집에 살았던 김할머니였던 것입니다. 제 죄가 20년의 시간을 넘어 제 아들의 고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잔혹한 인과응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베푼 것은 은혜가 아니라 비겁한 외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왜 제 아들에게 거액을 기부하며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모순, 즉 악의 외면이 숭고한 구원으로 돌아온 이유를 저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민준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가 김할머니가 기부금과 함께 전달했다는 쪽지나 기록이 더 없는지 간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병원 측도
제가 통장 내역과 김할머니의 성경책까지 보여주며 사정하자 결국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는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펴자마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 사장님, 저는 20년 전 비 오는 날 사장님 가게 앞에서 도움을 청했던 그 여자입니다. 사장님은 저를 외면하셨고 저는 그 외면에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덕분에 저는 남편의 추적을 따돌리고 멀리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음 대신 홀로 서기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원망 대신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 주셨다는 복잡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반지하 방에서 민준이의 소리 없는 고통을 벽 너머로 들었습니다. 밤마다 울고 떨고 숨죽이는 소리가 20년 전 남편에게 맞고 떨던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때 사장님이 저를 외면했던 것처럼 민준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폐지를 주워 모은 이 돈은 저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삶의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민준이가 고통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년 전 사장님의 외면을 용서하고 사장님의 아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아드님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통곡했습니다. 복잡한 감사. 할머니의 편지는 저의 비겁함에 대한 통렬한 꾸짖음이었지만 동시에 숭고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의 죄를 용서하고 저의 아들을 구원함으로써 스스로의 고통까지 승화시킨 것입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1억 5천만 원은 할머니의 삶의 무게이자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연대의 증거였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기적은 저의 비겁했던 과거와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운명적인 인과였습니다. 김할머니의 편지는 저에게 망치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민준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고 할머니는 그 죄를 민준이의 치료라는 숭고한 희생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민준이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할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찾아가 민준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김할머니의 과거의 고통, 저의 비겁한 외면, 그리고 할머니가 남긴 통장과 편지까지. 저는 단 한마디도 숨기지 않고 저의 치부를 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침대에 걸터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할머니의 이 편지를 읽어줄게. 그리고 아빠의 더러운 과거도 숨기지 않고 말할게.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눈물 때문에 중간중간 목이 메어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저는 흐느끼며 민준이에게 고백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는 내가 군대에서 당할 때도 아무것도 못했고 20년 전에도 힘든 사람을 외면했어. 아빠의 그 비겁함이 오늘날 너에게 돌아온 것 같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너를 외면하지 않으셨어. 이 돈은 할머니의 20년 인생이 담긴 돈이야. 이제 우리 할머니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 아빠가 너를 위해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뭐든지 할게. 민준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이불 밖으로 나와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민준이의 눈에는 공포 대신 깊은 연민과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고 저희 부자는 한참 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20년의 죄책감과 20년의 고통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보고 웅크리던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고 햇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잊었던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PTSD 증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작은 소리에도 움츠러들지 않았고 벽장 안에 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민준이는 그 기억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저에게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벽을 두드려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편지로 아빠와 저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드디어 상실된 영혼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치료에 남은 힘을 쏟는 한편 제가 할 수 있는 참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김할머니의 유일한 유산인 남은 1억 원의 통장 소망 저축, 기도 저축을 법적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 돈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길 바라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던 철물점 가게를 정리하고 막노동으로 번 돈까지 합쳐 사랑 나눔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김할머니의 통장 이름과 민준이의 기적적인 회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목표는 PTSD를 앓는 군 전역 장병이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겁한 사장이 아닌 과거를 참회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아버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민준이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기억을 이겨낸 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저의 사랑 나눔 재단 설립을 가장 먼저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의 뜻이 하늘에서도 닿을 거예요. 저도 재단 일 열심히 도울게요. 저 같은 아픔을 겪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민준이는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할머니가 남긴 통장과 제가 모은 재산을 합쳐 마침내 희망의 울타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첫 수혜자는 군 폭력 피해자와 가정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민준이는 재단에서 심리 상담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민준이의 진솔한 경험담은 어떤 상담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절망 속에서도 벽 너머의 소리를 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한쪽 벽에는 김할머니의 작은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가족의 새로운 어머니이자 저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성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낡은 성경책은 재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 통장의 입출금 기록은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사장이 아닙니다. 재단의 살림을 책임지고 후원자들을 만나며 할머니의 용서와 사랑의 유산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녀를 외면했던 죄는 변하지 않지만 이제 저는 그 죄책감을 희망으로 갚아나가는 새로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그녀에게 닫았던 철물점 문은 이제
세상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활짝 열린 희망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민준이는 대학사회복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민준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완전히 저의 품으로 돌아왔고 저희 가족은 김할머니라는 위대한 은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민준이에게 벽을 두드리며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애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는 사랑으로 갚을 수 있다는 인생의 위대한 진리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민준이와 함께 재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김할머니의 사진 앞에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비춥니다. 그 빛은 제 비겁했던 과거를 용서하고 저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준 구원의 빛입니다. 할머니, 저희는 이제 절망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100배로 갚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